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기고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랜만에 폭격기 얘기인가요? 네, 작년부터 북한의 도발이 심해지면서 미국의 전략자산이 우리나라에 자주 전개를 합니다. 특히 이 B-52 폭격기는 작년 12월과 올 3월 그리고 4월까지 최근 6개월 내 3번이나 한반도에 출격하며 전쟁 억지력을 과시했죠. 그리고 2016년도에도 북한의 도발이 절정에 달했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B-52가 휴전선 부근을 비행하면서 북한의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날린 바 있었죠. 북한은 그때 그야말로 깨갱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B-52 폭격기는 개발된 지 무려 70년이 넘는 폭격기입니다. 이런 고풍스러운 폭격기가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오늘 샤르의 군사연구소는요, 미 전략자산 시리즈 2탄으로 미국의 B-52 전략 폭격기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B-52는 어떻게 탄생하게 된 건가요? 네, B-52는 항공기와 폭격기 역사에 남는 걸작입니다. 하지만 그 탄생 과정은 갑작스런 항공 기술의 발전이라는 경량 속에서 자칫 침몰할 뻔한 항공기였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죠. 미 육군 제트 전략 폭격기의 역사는요, 1943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육군 항공군,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1945년 전까지 미군도 그 항공기는 육군 소속이었거든요. 이 육군 항공군은요, 정찰과 폭격 모두에 쓸 수 있는 여러 개의 엔진이 달린 중형 제트 폭격기를 찾기 시작합니다. 미 육군 항공군은 앞으로 주류가 될 가능성이 높은 제트 엔진을 폭격기에 적용하려고 시도했죠. 그리고 여기에 응찰한 여러 회사들 중 최종적으로 보잉이 선택됩니다. 그리고 이 보잉이 만든 XB-47이 제식 채택되어 B-47로서 1951년부터 실전 배치가 시작되죠. 그리고 이 51년 때부터 이제 공군이 창설이 됐기 때문에 이 미 공군 소속으로 들어갔고 미 공군 최초의 제트 전략 폭격기가 됩니다. 하지만 이 B-47은 함량 미달이었어요. 이른바 승조원 킬러라는 악명을 떨칠 만큼 사고도 굉장히 자주 일어났는데요. 또한 항속거리나 폭탄 탑재량 등 성능 자체도 기대에 못 미쳤었습니다. 아무튼 2차 대전이 끝나고 이제 적이 소련이 된 마당에 미국은 보다 먼 거리에 보다 강력한 무장, 쉽게 말해 더 크고 강력한 핵폭탄을 떨구고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전략 폭격기를 원했죠. 그리고 사실 이 B-47이 굉장히 문제가 많았던데, 이게 심지어 이 B-47이요, 프로펠러기인 B-36보다도 항속거리가 짧았어요. B-47의 항속거리가 7,479km였는데 B-36은 항속거리가 16,000km예요. 결국 미 공군은 B-47보다 더 크고 빠르고 더 멀리 날면서 더 많은 무장을 탑재할 수 있는 후속 기체 개발을 시작합니다. 이것이 B-52의 시작이었죠. 근데 사실 이 전쟁이 끝나기 전부터 미국은 일찌감치 대형 장거리 폭격기 개발에 대한 요구 스펙을 결정을 해놨었어요. 이 요구가 제대로 정리돼서 정식 작성된 것이 2차 대전이 갓 끝난 직후인 1945년 11월 23일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B-47은 과도기적 기체죠. 미 공군이 요구한 스펙은 이겁니다. 순항 속도는 시속 480km에 순항 고도는 1400m, 그리고 전투 행동 반경은 8000km에 폭탄은 4.5톤을 적재할 수 있었어야 합니다. 요약해서 말하자면 우방국 기지의 도움을 빌리지 않고도 태평양이나 대서양 너머의 적국 표적을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폭격기에 대한 요구였죠. 하지만요, 이게 당시 1940년대 중반의 기술 수준만 보면 이게 불가능했다는 얘기죠. 하지만 이때부터 항공 기술이요, 하루가 다르게 빠르게 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이 요구가 결코 불가능해 보이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이 요구를 바탕으로 1946년 2월에 입찰 공지가 나갑니다. 그리고 미국의 세계 항공기 업체 보잉, 그 다음에 Consolidated Aircraft, 이게 나중에 이제 제너럴 다이나믹스를 거쳐서 이제 맥도날드 글라스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한 회사는 마틴 컴퍼니입니다. 이 마틴 컴퍼니가 나중에 이제 로키드와 합병을 해서 로키드 마틴이 되는 거죠. 아무튼 이 당시 세 회사 중에 가장 경쟁력이 있었던 회사는 누가 뭐래도 대형 항공기에 대한 노하우가 많았던 보잉이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보잉이 선정되죠. 하지만 문제는 뭐냐? 선정 직후였습니다.
항공기 제작 역사상 유례가 없는 드라마틱한 사건이 지금부터 펼쳐집니다. 드라마틱한 사건 뭐였나요? 네, 시대가 급변하면서 폭격기 요구 스펙도 덩달아 급변했기 때문입니다. 최초의 설계한인 모델이 462 모델이었는데요. 이 모델은 간단하게 말해서 B-29를 뻥 튀게 한 다음에 엔진을 6개로 늘린 것 같은 그런 스타일의 기체였어요. 게다가 항속고리 요구를 맞추려다 보니까 당시로서는 연비가 형편없었던 터보젯 엔진 대신에 여전히 프로펠러, 터보프롭 엔진을 사용합니다. 근데 이게 가능했던 게 뭐냐면 당시 속도 요구가 비교적 느렸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처음에 이 공군이 이걸 보고도 이거 기체가 너무 무겁다고 깠어요. 이에 보잉은 엔진을 넷으로 줄이고요, 크기도 좀 작게 한 모델 464를 발표합니다. 하지만 이때부터 요구 스펙이 급격하게 올라가기 시작해요. 1947년에 공군의 요구는요, 최대 시속 800km 이상의 비행거리는 약 13,000km의 폭격기로 바뀝니다. 특히 차세대 폭격기를 터보프롭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제트 엔진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계속해서 가열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제트 엔진, 즉 터보젯 엔진은요, 속도와 추진력이라는 면에서는 당연히 압승이었지만 당시 기술로는 연비가 문제였어요. 반면에 터보프롭은 안정적이고 연비가 좋지만 속도와 힘은 제트 엔진에 비교할 바가 못 됐죠. 미 공군도요, 미래는 제트 엔진이라는 사실은 분명히 알았지만 아직은 때가 이르니까 터보프롭을 쓰자는 의견도 만만치 않았었어요, 사실. 그래서 이런 혼란이 제트 엔진 쪽으로 정리된 것이 1948년 10월 21일 목요일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요일까지 얘기했느냐? 지금부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당시 보잉의 수석 엔지니어인 조지 샤이어를 포함한 3명의 엔지니어가 공군의 폭격기 개발국장을 만나서 이 4발 터보프롭 폭격기의 디자인을 선보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공군의 개발국장인 헨리 워든 대령은요, 이 모델을 보고 만족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한마디 툭 던집니다. 이거 좀 마음에 안 드는데 이거 제트 폭격기로 한번 바꿔보죠. 이거 다음 주 월요일까지 가지고 올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해버립니다. 오늘이 무슨 요일이에요? 목요일인데 다음 주 월요일까지 폭격기 디자인을 제트 엔진으로 바꿔서 갖고. 이 뒤에 약 90시간 동안 벌어진 일은요, 이 시대가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보여하는 한편의 드라마예요. 보잉 측은요, 새로운 디자인을 선보이겠다면서 자리를 떠났어요. 거기서 기세 좋게 알았어요, 우리가 월요일까지 가져오겠습니다. 이러고 떠납니다. 그리고 곧바로 보잉의 기술부사장 에드 웰스가 여기에 가세해서 호텔에 처박혀갖고 새로운 폭격기 디자인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다음 날이는 금요일이죠. 금요일에는 4발 터보젯 폭격기의 디자인을 선보였고요, 이걸 다시 워든 대령한테 한번 가져가요. 그러니까 일단은 도면만. 근데 워든 대령이요, 또 이럽니다. 월요일까지 제가 일단은 시간 드렸잖아요. 그리고 지금 가져온 거 너무 구태연한데? 이런 얘기를 해봐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와서 그날 밤 근처에 다른 볼일로 와 있던 다른 보잉 엔지니어 2명도 여기다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설계에 가서야죠. 그리고 금요일 밤이 다 끝나기 전에 완전히 새로운 폭격기가 탄생합니다. 기본 디자인을 B-47에서 따온 이 폭격기는요, 자전거처럼 동체 가운데에 랜딩 기어가 몰린 그런 기체였습니다. 그 다음에 35도 각도의 후테이크와 날개 아래에 4개의 파일런이 달린 8개의 엔진을 갖춘 그런 기체였죠. 한마디로 B-52의 기본 디자인이 드디어 완성된 겁니다. 그리고 다음날 토요일이 됐습니다. 토요일에는 주변 모형점과 화구상에서 재료를 긁어 모아서 축소 모형을 완성해요. 그 다음에 이거 제안서를 써야 되잖아요. 근데 제안서 쓸 시간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일요일에 속기사를 불러서 제안서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월요일에 마침내 33페이지의 제안서와 약 35cm 정도 길이의 축소 모형이 워든 대령한테 전달이 됩니다. 이걸 해내요, 보잉 엔지니어들이. 와, 대단한 겁니다. 한마디로 70년을 버티는 세계 최장수 군용기의 기본이요, 겨우 4일. 그것도 주말 끼고 4일 만에 호텔방 안에서 완성된 거였습니다. 그럼 개발은 순조로웠나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직은 제트 엔진의 연비가 안 좋아서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고생을 해요. 그런데 보잉과 공군이요, 여기 끊임없이 매달려서 이 문제들을 조금씩 해결해 나갑니다. 특히 비교적 보수적인 보잉의 디자인이요, 오히려 여기서는 한몫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마침내 1951년 2월 14일에 공군은요, 보잉과 차세대 폭격기인 B-52A 13대를 구입하는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계약이 체결되자 일은
그야말로 일사천리로 진행되죠. 그리고 1951년 11월이 됐습니다. 계약 체결 후 겨우 9개월이 된 시점에서 첫 번째 시제품인 XB52가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제품 YB52가 우여곡절 끝에 성공적인 비행 테스트를 완수했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미 계약된 10세대 첫 번째 양산 모델인 B52A의 제작도 계속됩니다. 1954년 3월 18일이 되자 마침내 최초의 B52A가 시애틀 보잉 공장에서 완성돼서 첫 선을 보여요. 하지만 이 B52A도요, 실전 배치는 결국 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거 10세대 제작 예정이었는데 실제 완성은 3대밖에 안 됐어요. 나머지 10대는 B52B 사양으로 변경이 돼요. 그래서 실전 배치가 된 첫 번째 B52는 1954년 끝무렵에 첫 비행을 실시해서 1955년부터 실전 배치가 시작된 B52B형입니다. B52의 특징은 뭐가 있을까요? 이 본격적인 양산형 B52 시리즈는요, 그 이전의 미국 폭격기들과는 여러 면에서 달랐어요. 무려 8개의 제트 엔진을 장착했고요. 조종석 역시 캐노피 방식이던 B47이나 XB52 혹은 YB52와는 달리 양산형인 B52A부터는 여객기와 같은 방식의 좌우 배열 방식의 좌석을 도입해서 효율적으로 그리고 덜 피곤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했습니다. 하지만 기체 디자인이나 설계 면에서는 B47과 공통되는 부분도 많았어요. 따지고 보면 이게 동체 윗부분에 설치된 후퇴익하고요. 그리고 날개 아래에 팟 형식으로 장착된 엔진이라는 방식도 이 B47에서 물려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설계 기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겠죠. 또 B47과 마찬가지로 승무원들이 사출 좌석으로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어 무장도 꼬리 총탑에 달린 20mm 기관포 2문 혹은 12.7mm 기관총 4문이에요. 근데 20mm 기관포 2문짜리는 이제 거의 안 만들어지고 대부분 이 12.7mm 기관총 4문으로 무장을 해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 꼬리에 있는 이 방어 무장이 꼬리에만 달렸거든요. 요것도 이제 B47한테 물려받은 거죠. 하지만 종합적인 작전 수행 능력은 B47과는 비교가 불가했습니다. 당장 탑재된 전자 및 항법 시스템부터 저공 침투까지 고려한 최신형이 탑재가 됩니다. 그리고 무장 탑재량과 비행 성능 역시 비약적으로 발전했죠. 최대 폭탄 탑재량이 30톤 안팎이었어요. B47의 거의 3배였죠. 그 다음에 이게 B52H형에서는 이게 31.5톤으로 늘어나요. 아무튼 이 탑재량도 대단했지만 비행거리와 속도는 더욱 발전했습니다. 이미 B52D형이 10,000km의 거리를 평균 시속 902km로 비행하는 장거리 속도 기록을 1958년 9월 26일에 세웁니다. 그리고 5,000km 거리에서는요, 시속 962km의 속도 기록도 같은 날에 세우죠. 또 1962년 2월 10일부터 11일 사이에는요, 재급유를 받지 않고 무려 2177km를 비행하는 기록을 세웁니다. 이때 기록을 세운 B52H는 오키나와의 가데나 공군기지를 이륙해서 미국 본토를 통과하고 대서양까지 건너 스페인에 도착합니다. 말 그대로 대륙간 폭격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입증한 거죠. 또 항공 역학적인 안정성도 굉장히 높았대요. 이게 테스트 중에 이게 B52가 수직 꼬리 날개가 떨어져 나가는 그런 사고가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으로 귀환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런 여러 특징은요, 비록 이 기체의 별명이 버프라는 썩 곱지 못한 것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승무원들한테는 오랫동안 사랑받는 계기가 됩니다. 이 버프가 뭐냐? BUFF, 이 버프가 이제 아주 순화해서 말하면 Big Ugly Fat Fellow고요. fellow 대신에 뭐 F로 시작해서 KER로 끝나는 그런 게 붙기도 했어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B52가 나오자 미국의 반응은 어땠나요? 예, 이 B55 시리즈는요, 스트라토포트리스, 즉 전략적 요새라는 공식 애칭을 가지고 실전에 배치됩니다. 원래 이 B17도 플라잉 포트리스라고 해서 포트리스가 불렀잖아요. 근데 이후 보잉한테는요, 폭격기의 요새라는 호칭을 붙이는 전통이 생겼고, 그 연장선상에 있었던 게 이 B52죠. B52 시리즈가 처음 배치됐을 때 미국 공군이요, 이 기체에 거는 기대는 대단했습니다. 항공군 관계자는 이 기체를요, 강선총이 처음 전장에 등장했을 때 버금가는 대단한 발전이라며 항공시대의 강선총이라고 추켜 세울 정도였습니다.
근데 그도 그럴 것이 뭐였냐? 이게 즉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ICBM이 나오기 전까지 B-52는 최강의 핵공격 수단이었어요. 그러니까 미 본토에서 출발해도 사실상 그 어떤 나라도 사정거리에 넣을 수 있는 B-52의 등장은 심지어 해군의 항공모함 무용론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미국한테 핵 만능주의를 심어준 주범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적어도 195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B-52의 이런 능력은 환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B-52의 개량과 생산은요, 이런 미국의 인식을 잘 보여줍니다. 1954년부터 62년까지 단 8년에 이르는 시간 동안 무려 742대의 B-52 폭격기가 완성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나온 개량형도 8종에 달해요. 이 중 100대 이상이 완성된 것이 총 4종입니다. B-52D, E, G, H까지. 그리고 특히 B-52G는요, 무려 193대가 완성돼서 시리즈 최다 수량이죠. B-52 시리즈는 그야말로 미국 핵전력의 꿈이자 희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일찍 위기가 찾아왔다고요? 네, 그렇죠. 첫 번째 위기가 여러분들 1950년대 지대공 미사일 발전과 함께 찾아옵니다. 특히 1960년에 U-2 정찰기가 소련 상공에서 격추되면서 충격이 왔어요. 소련의 방공망이 절대 격추할 수 없는 U-2를 격추시켰다는 사실로 인해서 B-52의 소련 상공 침투 능력에 비상이 걸린 거죠. 두 번째 위기는 보다 위협적이었습니다. 바로 ICBM의 등장이죠. B-52가 항공시대의 강선총이라고 하지만 시대가 갑자기 우주시대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B-52가 성능이 뛰어나도 단추 하나만 누르면 1시간도 안 되는 사이에 미국 본토에서 모스크바까지 날아가 버리는 요격도 하기 어려운 미사일에 비할 바는 못 됐던 거죠. 이번에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가 나오냐? 폭격기 무용론이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들, 사실 이게 오히려 이게요, B-52가 장수하게 만드는 계기가 됩니다. 사실 미 공군은요, B-52의 후계자로 초음속 폭격기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B-52가 폭탄 탑재량이 많고 비행거리가 길어도 음속을 넘지 못한다는 사실은 사실 1950년대 중반부터 미 공군한테 불만으로 다가왔었어요. 특히 미 공군이 야심차게 추진했던 B-70 발키리는요, 폭격기계의 끝판왕을 목표로 했었습니다. 이 발키리는요, 여러분들 무려 12톤의 폭탄을 싣고 7,000km를 마하 3으로 날아가 공격할 수 있는 그야말로 저세상 폭격기였어요. 하지만 문제는 돈이었죠. 이게 B-70 개발비가 어마어마했어요. 그리고 워낙 비싸다 보니까 몇 대 뽑지도 못할 경우까지 왔단 말이죠. 이렇게 여기에다 돈을 쏟아부으니 미사일 전력에 더 신경 쓰는 편이 낫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B-70은 시제기 중 한 대가 추락하는 것으로 그 짧은 생애를 마무리하죠. 더욱이 ICBM 시대가 왔지만 여전히 전략 폭격기 전력 자체의 필요성은 사라지지 않았던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ICBM은요, 고정된 장소, 주로 이제 지하 사일로겠죠. 여기에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적의 보복 핵 공격에 노출돼서 피해를 입을 가능성도 있었어요. 또 하나, 핵 전략 3총사가 그거잖아요. 거기 중에 하나가 이제 SLBM입니다.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근데 이 잠수함이요, 다른 장소로 이동할 때 그렇게 빠르지가 않아요, 사실. 이게 빨리 가는 게 어려워서 운영의 유연성이 폭격기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고 평가됐었어요, 당시에. 그리고 잠수한 상태에서 장파 통신 이외에 다른 수단으로 명령을 전달하기 힘들다는 단점도 있었죠. 반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핵무기를 탑재한 폭격기를 계속 비행한 채 비상대기 시켜놓으면 다양한 사태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요, 여러분들, 미 공군은 전략 핵무장 폭격기 자체는 어떻게든 유지하려고 했었어요. 결국 폭격기 자체는 필요하고 후계자는 나오기 어렵게 되면서 B-52의 독주 체제가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대안이 없으니까 B-52가 계속 미 전략 공군의 주력 핵폭격기로 남게 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미국이 이걸 어떻게 썼냐? 냉전 기간 내내요, 미 공군은 주로 소련 영공에서 멀지 않는 공역에다가 핵 무장한 폭격기를 띄워서 24시간 공중대기 시켰어요. 굉장한 애들입니다, 얘네들. 그리고 그 역할은 거의 대부분이 B-52가 도맡았죠. 이게 언제까지? 1950년대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30년간 이걸 했어요. 굉장한 거예요, 얘네들. 물론 F111과 B1 같은 다른 기종이 B-52로는 어려운 초저공 고속 침투와 같은 능력을 통해서 B-52를 보조했지만 결과적으로 B-52를 대체할 능력과는 거리가 멀어도 너무나 멀었죠.
그렇게 오래 쓰려면 개량을 되게 많이 해야 됐겠네요. 네, 당연히 필수적이었습니다. 생산 단계에서부터 A부터 H형의 바리에이션이 존재했지만 실전 부대에 배치된 뒤에도 여러 차례 개량이 가해지죠. 이미 1959년부터 63년까지 미 공군은 B형을 제외한 모든 B-52한테 개량을 실시합니다. AGM-28 하운드독 공대지 핵미사일을 발사할 능력을 주는 한편으로 ADM-20 디코이, 디코이가 뭐냐면 한마디로 미끼죠. 전파를 발신해서 적 레이더에 B-52처럼 보이게 하는 그런 무인기예요. 이 디코이 운용 및 저공 침투 능력 증강을 위한 전자장비 개량 등이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이 저공 침투는 150m 이하로 날아가기 위한, B-52가 150m 이하로 날게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어휴. 그리고 그 뒤로도 이런저런 개량들이 가해졌지만 B-52는요, 이 모든 개량을 무리 없이 소화해내는 설계상의 여유가 강점이었습니다. 이건 한마디로 넉넉한 크기하고요, 설계상의 여유들 덕분이었죠. 특히 수명 연장과 기골 보강의 역사는요, 화려하기 그지없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유명한 미 공군의 사령관 커티스 르메이, 이 사람이 1965년 의회 연설에서 이런 말을 해요. 이러다가 B-52들은 후계자 받기도 전에 공중분해되겠다. 그래서 B-52의 노후화에 대한 우려를 표명을 했었거든요, 이 사람이. 그래서 기골 보강이 시작돼요. 왜냐하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B-52의 임무가 고공 비행이 아닌 저공 침투로 바뀌면서 기체에 가해지는 스트레스가 심해졌거든요. 그래서 기골 보강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1960년대 초반에 비행시간 2000시간에 도달하는 기체를 대상으로 하는 수명 연장 작업이 이제 개시가 되고요. 67년부터 68년 사이에 수명을 2000시간 추가로 늘리기 위한 추가 수명 연장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77년에도요, 기체 외피를 전면적으로 재설치하는 작업이 진행됐고요. 이 밖에도 주입 교체, 동체 외피 및 보강제 교체, 비행 제어 및 안전장치 교체, 그 다음에 연료 누출에 대처하기 위한 4차례의 보강 공사 등등등등등 1970년대까지만 해도 B-52에 가해진 각종 보강 및 개량, 수명 연장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는 수준이었어요. 특히 오랜 기간 동안 비약적으로 발전한 전자기술 때문에 60년대 중반에 B-52의 탑재 전자장비들은요, 구식이 되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970년대 초반까지 두 차례에 걸친 대대적인 개량을 하죠. 특히 72년부터 76년 사이에는요, B-52 G형과 H형의 기수에 AN/ASQ-151 전자광학식 관측 시스템이 추가가 됩니다. 여러분이 사진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여기 밑에 이게 턱같이 두 개가 딱 나와 있어요.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했죠. 이 두 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광용 TV예요. 그러니까 저광용 TV가 뭐냐면 미세한 빛을 증폭시켜서 야간에도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TV 시스템이고, 나머지 하나는 플레어 장치예요. 그러니까 전방주시 열상 장치. 아무튼 이 두 개로 구성된 AN/ASQ-151은요, 저공 야간 침투에도 안전하게 시야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또 1980년대에는 B-52의 메인 컴퓨터가 IBM AP101, 이게 무슨 컴퓨터냐면 여러분 콜롬비아나 그 디스커버리와 같이 스페이스 셔틀 있죠. 스페이스 셔틀에 쓰던 거예요. 이게 B-1 랜서에도 들어가고 이제 B-52에도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중요한 실전 기록이 있을까요? 네, B-52는 그야말로 영역의 실전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이에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이 B-52가 원래 핵 폭격기였잖아요. 근데 실전에서 처음 위력을 발휘한 건요, 어디냐? 베트남전이에요. 동남아시아의 작은 나라 베트남에서 벌어진 재래전에서 B-52가 첫 실전 대회를 합니다. 핵무장을 고려했었지만 이게 2차 대전 때 폭격기보다 훨씬 많은 폭탄 수납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재래식 전에 안 쓰면 그게 이상한 거죠. 이미 64년 6월부터 65년 사이에 74대의 B-52F 폭격기들이 내부 폭탄창뿐만 아니라 날개 바깥 폭탄 파일런에 24발의 750파운드 폭탄을 장착하도록 개조가 됩니다. 750파운드 폭탄이면 이게 340kg짜리 폭탄이에요. 그리고 1965년 6월 18일에는요, 이렇게 개조된 B-52F들 중 30대가 남베트남 내부에 있는 공산 세력의 본거지 중 한 곳인 비엔캇 구역에 대한 대대적인 융단 폭격 작전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유명한 아크라이트 임무의 첫 번째 작전이었던 이 폭격 임무는 시작부터 매끄럽지가 못했어요. 왜냐? 집결 과정에서 하필이면 두 대가 충돌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폭발해서요, 탑승한 승무원 8명 전원이 사망합니다. 그래도 27대 폭격기가 가로 1마일, 세로 2마일, 그게 한 3.2 제곱킬로미터 정도 범위 안에 폭탄을 떨고서요, 무려 50%가 포적병위 안에 들어가는 그런 엄청난 명중률을 자랑합니다. 이거 그냥 멍텅구리 폭탄 떨어뜨리는데. 하지만 이륙부터 기환까지 13시간에 걸쳐 진행된 이 폭격 임무의 결과는 불행히도 굉장히 형편없었습니다.
폭격전의 베트콩 주력은요, 현장을 빠져나갔어요. 왜냐? 남베트남군 내부의 간첩에 의해서 폭격에 대한 사전 정보가 노출됐었거든요. 이후 본격적으로 베트남전에 B-52가 동원됩니다. 남베트남 및 캄보디아, 라오스 등 미국의 적국은 아니지만 공산 세력이 준동하는 지역들에 대해 실시된 아크라이트 임무 외에도 북베트남 지역에 대한 폭격에도 동원이 됐죠. 특히 1965년 후반부터 B-52D들 일부가 빅벨리라는 별명의 큰 개조 프로그램을 거칩니다. 이 빅벨리 뭡니까? 큰 배, 뭐 그런 거죠. 원래 B-52 시리즈는 이게 핵폭탄을 싣고 날아가는 폭격기였잖아요. 그래서 내부 무장창에는요, 500파운드나 750파운드 폭탄을 27발씩을 설비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상의 폭탄은 어디다 달아요? 날개에 있는 외부 파일론에 의존해야 됐어요. 여기도 24발 달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빅벨리 개조를 거친 B-52D는 날개 파일런은 물론이고 내부 무장창도 500파운드 폭탄은 무려 84발, 750파운드 폭탄도 42발이나 실을 수 있게 되면서 최대 27톤의 폭탄, 숫자로는 최대 108발의 폭탄을 싣고 날 수 있게 개량이 됩니다. 이건요, B-52F보다 거의 10톤 가까이 많은 적재량이었어요. 그리고 제2차 대전 중에 대표적 폭격기 중 하나인 B-17G와 비교하면 3배가 넘는 양이었습니다. 이 B-52가 수행한 임무 중 가장 미 지상군에게 도움이 된 임무가 바로 캐상 공방전 당시의 임무였을 겁니다. 제가 베트남 전쟁에서 한번 말씀드렸죠. 이 미 공군은 이 기지를 둘러싼 북베트남군을 상대로 B-52D 폭격기를 투입해서 기지 주변을 폭격하는 나이에가라 작전을 실시했었죠. 6대로 구성된 B-52D 편대가 3시간 간격으로 계속 날아와서 북베트남군에게 쉴 틈을 주지 않고 계속 폭격을 퍼부었습니다. 이 폭격은 북베트남군이 캐산을 함락하지 못하게 한 중요한 원인의 하나였죠. 그래도요, 1972년까지 B-52의 폭격 임무는 사고나 고장 같은 사태를 빼면 큰 위협이 없었습니다만 1972년부터 북베트남의 방공망이 보강되면서 상황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1972년 11월 22일에는요, B-52D 한 대가 처음으로 SA-2에 명중당합니다. 승무원들은 태국 상공에서 탈출했고 기체는 추락했죠. 이것이 B-52 순환의 출발점이었습니다. B-52가 가장 큰 희생을 치른 것은 그로부터 한 달 정도 지난 12월 말 12일에 걸쳐 진행된 라인베커2 작전이었습니다. B-52D와 약간의 B-52G로 구성된 207대에 달하는 B-52 세력이 무려 742회의 소티를 뛰면서 북베트남 내부의 여러 표적에 대해서 15,237톤이라는 엄청난 양의 폭탄을 퍼부었는데요. 다른 전술기 약 2,000대가 배달한 폭탄의 양이 겨우 5,000톤에 달하는 것을 감안하면 B-52의 폭격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차 대전 이래 최대의 미 공군 폭격 작전이었던 이 폭격에는 미군이 치러했던 대가가 적지 않았습니다. 12일의 라인베커2 폭격 기간 동안 미군이 격추당한 B-52의 숫자는요, 무려 15대였어요. 모두 SA-2의 공격에 당한 거였죠. 이 밖에도 5대의 B-52가 심한 손상을 입고 그중 한 대는 결국 라오스에서 추락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라인베커2 기간 중 SA-2에 의한 숱한 격추 피해뿐만 아니라 B-52가 세운 격추 전과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무려 미그-21을 B-52가 격추했어요. 이게 여러분 상식적이라면요, 초음속의 미그-21은 B-52를 가지고 놀아야 돼요. 그래서 당연히 미그-21이 속도와 기동성이 압도적이잖아요. 그리고 B-52는 방어 무장이 뭐예요? 꼬리에 달린 4연장 12.7mm 기관총 외에는 없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1972년 12월 18일이었습니다. B-52D 편대 하나가 폭격 임무를 막 끝내고 돌아가려 할 때 꽁무니 쪽으로 북베트남 공군의 미그-21 한 대가 따라붙은 걸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B-52 중 한 대의 이 미그-21이 접근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차피 도망칠 곳도 없고 도망칠 방법도 없었던 B-52D의 꼬리 방어 기총사들은요, 레이더를 사용한 사통 장치를 활용해서 미그-21을 계속 조준하고 있다가 사고로 인해로 들어오니까 그냥 자포자기 심정으로 총탄을 그냥 막 퍼버렸어요. 에라이씨 했는데 이게 명중한 겁니다. 명중하자마자 미그-21은요, 화려한 불꽃쇼와 함께 산산조각이 나요. 이 놀라운 전가를 올린 후방 사수인 새뮤엘 터너 하사는요, 실버스타 훈장, 즉 은성 무용 훈장을 수여받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일이 불과 6일 뒤에 또 일어납니다.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또 다른 B-52D에 대해서 미그 21이 덤벼들었고요. 이번에도 후방 기총사수는 3.7km까지 적기가 접근하는 것을 기다렸다가 적기가 레이더 스코프에서 사라질 때까지 총탄을 퍼붓어요. 그리고 이번에도 미그 21은 불덩이가 되어서 사라졌죠. 미군은 확인하지 못했지만 1972년 4월에도 B-52가 미그 21 한 대의 공격을 후방 기총으로 방어했고요. 북베트남전이 격추당했다고 확인해 준 사례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 합치면 B-52가 무려 3대의 미그 21을 잡은 겁니다. 근데 사실 이건 미그 21의 실수도 커요. 왜냐하면 너무 얕보고 후면에서 그냥 일직선으로 왔었거든. 그러니까 미그 21의 실수가 컸었고, 그래도요 레이더하고 컴퓨터를 이용한 첨단 사통 장치로 조준되는 B-52 방어 기관총이 의외로 높은 성능을 가졌음이 입증된 겁니다. 그리고 1974년 8월 15일 마지막 아크라이트 임무에 전투기 호위 없이 동원되는 것을 끝으로 베트남전에서 B-52 작전은 막을 내립니다. 베트남 전쟁 기간 동안 무려 12만 6,615회의 소티가 이루어졌으며 총 31대의 B-52를 미 공군은 잃어버립니다. 이 중 18대가 북베트남 상공에서 격추 혹은 추락으로 이어진 심각한 공격으로 손실됐고요. 그리고 18대 중 15대는 라인베커 2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피해였습니다. 베트남이 실전의 마지막인가요? 그러니까 이 베트남 전쟁이 끝나면서 B-52는 다시 24시간 핵 탑재 공중대기 임무로 돌아갔어요. 물론 베트남전에서도 이건 계속 했었는데, 그리고 많은 수의 B-52가 퇴역을 합니다. 이미 1966년 6월까지 B-52B형들은 전부 퇴역했고요. E형은 1970년까지 대부분 퇴역했고 F형 역시 73년까지 대부분 퇴역했습니다. 그리고 D형은 1983년까지는 거의 대부분 퇴역을 하죠. 이렇게 되니까 B-52 세력은 B-52G형과 B-52H형 두 기종에서 지탱이 됩니다. 많은 이들은 G형과 H형 역시 오래가지 않아 사라질 것으로 예측했죠. 하지만 이들은 건재했습니다. 왜냐? 가장 큰 이유는 이번에도 역시 대안의 부재였어요. 한때 B-1 폭격기로 B-52들이 대체될 것으로 보였지만 예산 부족을 이유로 B-1 프로그램은 취소와 부활을 오가는 와중에 충분한 숫자의 확보에 실패합니다. 겨우 B-52 계열 중 가장 오래된 모델들을 대체하는 수준에 그치죠. 특히 미 공군이 순항 미사일을 폭격기에서 운용하기로 결정하면서 오히려 B-52의 유효성이 더 돋보이게 됩니다. 1980년부터 1986년까지 1,700발을 넘게 생산한 AGM-86B 공중발사 순항미사일은 사정거리가 무려 2,400km예요. 이 정도면요, 폭격기가 굳이 적국 영공 안으로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점점 발달해가는 적국 방공망을 돌파하기 힘든 B-52 계열이라도 적국 영공 밖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명령이 떨어지면 영공 안으로 들어갈 필요 없이 미사일만 쏘고 도망가면 돼요. 이 정도라면 굳이 더 좋고 비싼 폭격기를 사야 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결국 194대 B-52G와 H가 AGM-86B형을 탑재하도록 개조됩니다. 날개 아래의 파일런에 최대 12발을 탑재하게 되죠. H형의 경우 추가 개조를 통해서 폭탄창에도 회전식 장착대를 설치, 최대 8발을 더 실을 수 있고요. 이것으로 B-52H 한 대가 총 20개의 미사일로 20개의 표적의 핵 공격을 퍼부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30대 B-52G는요, 최대 12발까지 하푼 대함 미사일을 장착하도록 개조가 됩니다. 이 12대는요, 또한 AGM-142 팝아이 공대지 미사일도 사용할 수 있게 개조가 되죠. 특히 하푼 탑재는요, 미국 본토에 대한 적 해상 세력 접근을 먼 거리로부터 차단하기 위한 폭격기에 쓴다는 미국 폭격기의 오랜 전통을 부활시킨 거였어요. 그런데요, 여기서 다시 한번 B-52한테 시련의 파도가 밀려듭니다. 어떤 시련의 파도가 밀려왔나요? 바로 냉전의 종식이죠. 1991년에 미 전략공군은 B-52에 의한 24시간 공중대기 임무를 해제합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B-52 세력의 대대적인 감축을 의미했죠. 러시아와 전략무기 감축 협정까지 발효되면서 B-52 중 무려 365대가 폐기 대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B-52의 폐기 처분은 매우 확실하게 진행이 돼요. 정찰 위성으로 잘 보이는 위치에서, 그것도 현장에는 러시아 측 입회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6톤이 넘는 길로틴 칼날로 B-52 날개를 단숨에 썰어버리는 그런 작업이 진행됩니다. 이 애리조나주의 항공기 보관 폐기장 아막이라고 여러분 아실 거예요. 여기에서 이 작업이 일사천리로 진행됩니다.
1994년에는 B-52G형이 완전히 퇴역하고요. 이제 남은 것은 B-52H형뿐이죠. 냉전까지 끝난 마당에 과연 B-52가 살아남을 여지가 있을지 누구나 의문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극적인 반전이 일어납니다. 어떤 반전이었나요? 1990년 여름에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점령해서 벌어진 1991년 걸프전, 특히 쿠웨이트 해방과 이라크군 괴멸을 노리고 진행된 사막의 폭풍 작전에서 B-52가 다시 베트남전에서의 영광을 재현할 기회를 얻은 겁니다. 즉, 융단 깔기의 달인이 다시 나선 거죠. 미군은 민간인이라고는 거의 없는 사막 지역에 대규모로 전개된 이라크군을 덮어줄 큼직한 융단, 즉 대대적인 융단 폭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임무에 다시 한번 B-52를 투입하기로 결정하죠. B-52의 걸프전 폭격 임무는 거리로 따지면 정말 장대했습니다. 주로 B-52G가 동원된 임무는요, 미국 본토 루이지애나의 바크스데일 공군기지, 그 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의 제다 공군기지, 그 다음에 영국 페어포드 공군기지, 그 다음에 스페인의 모론기지, 디에고 가르시아 섬 등 미국 본토로부터 유럽, 중동 등에서 글로벌하게 출격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바크스데일 기지에서의 임무는 총 35시간, 22,350km라는 시간과 거리 동안 착륙 없이 공중급유만으로 이루어지는 미국 중동 왕복 임무였습니다. 조종사는 말 그대로 집에서 출근해서 폭탄 떨어뜨리고 다음날 집으로 오는 출퇴근 폭격을 한 거죠. 개전 2일차에도 대륙간 장거리 미션이 있었습니다. 10대의 B-52G가 미국 본토를 출발해서 2차례 공중급유를 받은 뒤 쿠웨이트 안팎의 이라크 공화국 수비대 주둔지를 폭격한 겁니다. 폭격을 끝낸 뒤에는요, 원래 출발한 미국 본토가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의 제다 공군기지에 착륙했죠. 총 17시간이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걸프전에서는요, 베트남 전쟁 때처럼 최대 100대 가까이 막 이렇게 떼거지로 몰려가서 폭격을 퍼붓는 그런 사치는 부릴 수 없었어요. 그런데 보통 1회 소티에 세도로 수행되는 B-52의 융단 폭격은요, 역시 다른 전술기에 의한 폭격과는 격이 달랐습니다. 보통 750파운드 폭탄 153발을요, 12.4 곱하기 1.6km 범위 안에 퍼부었단 말이죠. 이 정도로 대량의 폭탄을 집중적으로 퍼부을 수 있는 수단은 B-52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이 범위 안은요, 그야말로 초토화가 됐습니다. 걸프전 당시 B-52G는 1741회의 소티를 뛰면서 다국적군이 투하한 폭탄의 40%에 해당하는 27,000톤의 폭탄을 떨굽니다. 특히 B-52의 융단 깔기는요, 실제 격파 전과가 아닌 다른 쪽에서도 전과를 올립니다. 바로 심리전이었죠. 여러분, 여기 삐라 보이십니까? 이게 미군이 뿌린 삐라예요. 이 삐라에 뭐라고 써 있냐면, 지금 사진에서 보이는 게 내일 니네들 대가리 위로 날아가주마, 이렇게 써 있어요. B-52가 일단 폭탄 융단을 깔아주고 지나간 지역에서는요, 항복하는 이라크군이 줄을 잇습니다. 폭격에 의한 부대 사상자 숫자나 장비 피해는요, 예상보다 적을지 몰라도 한 발만 근처에서 터져도 무시무시한 750파운드 폭탄이 153발이나 떨어지면요, 제정신으로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는 인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울면서 왔대요, 이라크군이. 제발 저 B-52 좀 안 보게 해달라고. 이 과정에서 한 대의 B-52가 사고로 추락했지만 격추된 기체는 없었습니다. 다만 SA-3 미사일에 맞아 엔진이 파손되거나 100mm 대공포탄이 근접 폭발해서 파편을 뒤집어 쓴 경우는 있었어요. 이라크 측은 미그 29가 R-27R 미사일로 B-52G 한 대를 손상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근데 미국 측은요, 걸프전 당시 B-52G 한 대가 파손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은 미군이 발사한 AGM-88 함 미사일 때문이라고 밝혔어요. 이라크의 레이더를 파괴하기 위해서 쏜 미사일이 어쩌다 보니까 B-52G의 후방 기총에 달린 사격 통제용 레이더 전파를 쫓아간 거죠. 이 사건을 계기로 미 공군은 1991년 10월부터 모든 B-52 후방 기관총과 사수 보직을 없애버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94년에 B-52G가 이제 퇴역하면서 남은 것이 B-52H 뿐이었다고. 근데 냉전 종식으로 이 핵무장 전략 폭격기의 필요에 의문이 제기되면서 B-52의 마지막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그런 이견이 다시 한번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1992년에는 전략 핵무장 폭격기 운용의 중심이던 미 공군의 전략 항공사령부 섹이 해체가 되죠. 그 다음에 B-52는 새로 생긴 전투항공사령부 ACC로 이관이 됩니다. 하지만 오히려 냉전 종식과 전략 핵폭격기의 필요가 낮아졌다는 사실이 B-52 수명 연장의 결정적인 원인이 됩니다. 핵폭탄을 떨어뜨릴 폭격기는 필요가 크게 줄었지만 폭격기 자체는 필요했던 거죠. 특히 오히려
90년대 이후 2001년까지요. 미 공군은 이라크와 세르비아, 코소보 등에서 실전을 벌이는 등 어떤 면에서는 냉전 시대보다 더 바쁘게 B-52가 실전에 참가했습니다. 게다가 순항미사일이라는 요소가 B-52의 주가를 더 오르게 했죠. B-52는요, 오래된 기종에도 불구하고 유지비가 저렴했습니다. 특히 스텔스 폭격기인 B-2와 비교해서. 게다가 대량의 무장을 탑재한 채 먼 거리를 비행할 수 있고요. 정밀 유도 무기의 발달은 기체 자체의 비행 성능이 좀 떨어져도 얻어지는 결과는 큰 차이가 없게 만듭니다. 1996년 두 대의 B-52H가 괌에서 출격해 이라크의 방공망에 13발의 순항미사일을 투하한 것으로 탈냉전, 포스트 걸프전 시대의 새로운 임무를 시작하게 됩니다. B-52H형은 이때가 첫 실전이었어요. 그리고 1999년 코소보 분쟁 당시에도요, 8대의 B-52H가 영국 페어포드 기지에서 출발해서 코소보 반군을 지원하는 임무를 합니다. 순항미사일 발사는 물론 재래식 폭탄 투하까지 나름대로 바쁘게 임무를 수행했죠. 그리고 새로운 시대에 B-52H가 뜻밖의 진가를 발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큰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새로운 시대면은 세기가 바뀌는 건가요? 그렇죠. 2001년 여러분 아실 거예요. 2001년 9월 11일 9.11 테러로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을 공격하면서 B-52H는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죠. 근데 여기서 어떤 전기냐? 근접 항공 지원을 담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F-16이나 A-10이 아닌데 근접 항공 지원? 2001년 10월 7일부터 시작된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공습은요, 이전까지의 전쟁들과는 양상이 꽤 달랐습니다. 미 공군과 해군 해병대는 막대한 전력을 포부했지만 아프간 주변국들의 이 모든 전력을 위한 발진 기지를 확보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기체들이 멀리 디에고 가르시아나 항공모함 등에서 발진했죠. 문제는 미국이 지상군 병력을 본격 투입한 것은 한 달가량 지난 다음의 일이었습니다. 그 사이에 미국은 아프가니스탄 지상에서 CIA와 미군 특수부대가 모은 반탈레반 세력과 함께 훨씬 강력한 탈레반에 와서 싸우면서 항공 지원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B-52가 근접 항공 지원 수단으로 진가를 발휘합니다. 채공 시간 때문에 제때 현장에 도착하기 힘든 데다 설령 도착한다 해도 오래 머무리기가 힘든 다른 기종들과 달리 B-52H는 장시간 채공 능력을 바탕으로 계속 현장에 머물고 있다가 지원 요청이 들어오면 폭탄을 떨굴 수 있었어요. 특히 제이담이라는 신통한 물건의 실용화가 큰 도움이 됐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이담은요, 좌표만 제대로 입력하면 불과 몇 미터의 오차만으로 정확하게 목표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기존의 포병 화력보다도 훨씬 더 정확했죠. 게다가 값까지 비교적 저렴하니까 순항미사일과 달리 미군 입장에서는 쓰는데 큰 부담도 없었어요. 예전 같으면 전폭기가 저공으로 날아오며 해줬을 그럴 근접 항공 지원을 이제는 눈으로 잘 보이지도 않는 고공, 한 10,000m 상공에서 폭격기가 해준다는 사실은요, 지상의 미군한테는 복음과도 같았습니다. 이를 계기로 제이담은 B-52H에서 실질적인 표준 장비가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B-52의 새로운 전설이 생깁니다. 바로 3대가 타는 폭격기가 탄생한 거죠. 미 공군 B-52 승무원 중 할아버지가 탔고 아버지가 탔고 그리고 손자까지 3대가 B-52를 탄 그런 사례가 나온 거예요. 다만 아프가니스탄에서 B-52는요, 세월의 흔적도 보여줍니다. 아무래도 최신의 B-1에 비해서 능력의 제약이 있다는 사실이 여실히 드러난 거죠. B-1B는 아프가니스탄에서 B-52H보다 2배나 많은 무장을 달고 활약을 했습니다. 실제로 아프가니스탄에 투하된 항공 무장의 60%가 B-1B에서 투하된 것이었죠. 그래서 이제 52가 은퇴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미 공군에서 B-52H는요, 무려 2045년까지 사용이 확정된 상태예요. 근데 2045년에 퇴역이 확정된 게 아니에요. 사용이 확정된 거죠. 2012년에 미 공군은 이 기체가 2045년 이후에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이미 선언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B-52H형은 2060년대까지도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B-52 시리즈 전체로는 100주년이라는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요, 미 공군 B-52H 승무원들 사이에서는요, 이런 농담이 돕니다. 최후의 B-52 승무원은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다. B-52H는 20년 이상 늦게 나온 B-1B보다 더 오래 현역에 남을 예정입니다. B-1B의 퇴역 일정은 2030년대로 잡혀 있거든요. 그리고 미 공군의 신의 폭격기 B-20대 교체 대상이 바로 B-1이에요.
심지어 스텔스 폭격기이고 한참 늦게 나온 B2조차 B-52H보다 먼저 퇴역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물론 B-52의 유지 비용이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비싸지는 추세입니다. B-52의 비행 시간당 비용은요, 평균 72,000달러예요. 그러니까 B-1B의 63,000달러보다도 비싸진 상황이 된 거죠. 참고로 B-2는 시간당 비용이 135,000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인지라 B-52H에는요, 최신의 스마트 무장이 통합됩니다. JDAM뿐만 아니라요, JSO나 JASM 같은 다양한 스탠드오프 무장도 운영이 가능해지죠. 이게 대부분 다 외부 파일런에서 운영돼요. 그리고요, 최근 미 공군의 2024 회계연도 예산 문서를 통해서 개량을 거친 B-52H는요, B-52J가 될 것이라는 것이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B-52는 이 성형수술대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진화하는 거죠. B-52H가 J로 가면서 받을 개량의 가장 큰 부분은 1960년대 H형 개량 당시 장착되었던 플랫 앤 휘트니 TF33 터보파 엔진을요, 롤스로이스의 F130 터보파 엔진으로 교체하는 겁니다. 이 F130 엔진은요, 원래 이 비즈니스 제트기에 장착되는 엔진의 군용 버전이에요. 미 공군은요, 2020년 4월부터 TF33 엔진을 기존 상용 엔진으로 교체하는 상용 엔진 리엔지니어링 프로그램 서프를 시작했습니다. 2021년 9월 B-52H 폭격기 76대에 장착할 608개의 교체용 엔진과 42개의 예비용 엔진을 포함하는 26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롤스로이스와 체결한 거죠. 미 공군은 F130 엔진이 기존 엔진 대비 30%의 연료 효율성을 지녔고 예상 수명 기간 동안에 오버홀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정비 예산을 절감할 수 있어서 투자 비용이 충분히 회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엔진 교체 외에도 통신 장비 및 항법 장비의 업그레이드와 조종석 업그레이드도 같이 병행이 됩니다. 현재까지 B-52H는 업그레이드를 여러 차례 받았지만요, 여전히 여러분 보시면 사진 보세요. 여전히 미친 듯이 많은 아날로그 계기판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이번에 업그레이드를 받으면서요, 아날로그 계기가 대부분 소멸한 글래스 콕핏으로 변신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승무원의 작업도 훨씬 수월해진 데다 필요한 승무원의 숫자도 5명에서 4명으로 줄어들게 되죠. 또한 레이더를 FA-18EF 수포원에서 장착된 AN/APG-719 A사 레이더의 변형인 AN/APG-79B4 A사 레이더로 교체하는 레이더 현대화 프로그램도 진행이 됩니다. 이 새로운 레이더의 탑재로 그동안 부품 공급 문제로 유지 보수에 어려움을 겪었던 문제가 해결될 전망이죠. 또한 A사 레이더의 채택으로 수색, 지상 매핑 및 전자전 분야에서 향상된 능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A사 레이더가 좀 최적이 작잖아요. 기존 그 아날로그 레이더보다. 그렇기 때문에 레이더 설치에 필요한 물리적 공간도 줄어들게 돼요. 이렇게 되면 기체 전면부에 더 많은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 새로운 B-52J는요, 미국의 극초음속 순항미사일 운용 플랫폼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미 공군은 새로운 B-52J가 2020년대 말까지 작전에 투입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B-52J가 2030년대부터 운영에 들어가면 실제로 2050년대까지 새로운 제작 없이 기존 기체 개량만으로 100년을 운영하는 기록에 도전하게 되는 거죠. 자, 오늘의 결론. 그야말로 폭격기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폭격기를 꼽으라면 대부분의 군사 전문가들은 B-52 시리즈를 주저없이 선택할 겁니다. 이미 70년의 운영 경력이 이를 증명하죠. 또한 전쟁 억지력의 상징으로 여전히 B-52는 유효합니다. 지금도 B-52H는요, 괌 등의 해외 기지에서 전개돼서 유사시 가장 먼저 출동하는 전력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여기엔 우리나라가 단골 손님이죠. 70년이 넘게 진화를 거듭하면서 당당히 현역으로 뛰는 B-52에 그 어떤 찬사를 보내도 모자랄 겁니다. 과연 이 명품이 진짜로 100주년이라는 인류 전무후무한 기록을 깰 수 있을지가 기대가 되네요. 한번 지켜보겠습니다.